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223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폐지해야 할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해 편성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짚고가려고 한다. 성인지 예산은 남녀 평등을 이룰 목적으로 마련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예산을 둔 자체도 의아스럽지만 그 예산의 규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2020년 한 해에만 약 32조 원이라는 전문학적 예산이 성인지 맹목으로 집행되었다고 한다. 같은 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약 50조 원이었다. 과연 우리나라가 남녀 불평등의 국방 문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 예산과 비교하면 그 액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잘 느낄 수 있다. 법무부는 국가의 법을 수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의 같은 해 예산은 3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성평등을 위해 어느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32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을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은 2010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때 편성된 예산은 7조 5천억 원이었다. 그런데 이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해서 2020년에는 3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10년 만에 무려 4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로 급증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1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보니 2021년에는 전년보다 3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총 34조 9,311조 원이 책정되어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5년쯤에는 50조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문제는 더 있다. 성인지 예산은 약 10개 부처가 나눠서 가져가는데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2020년 집행된 예산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468억 원을 가져갔는데 맹목이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이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돈은 가져간 것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2,561억 원을 가져갔는데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원한다는 맹목이다. 그런데 이해 수혜 대상자는 31명에 불과하며 가져간 예산의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 외에 여성 파일럿을 양성한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에서 가져간 돈이 28억 원이다. 물론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도 많은 돈을 나눠갔는데 아리송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언론사가 분석한 것을 보니 성인지 예산 중 4,500억 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쓰였고 27억 원은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에 쓰였고 또 3억 원 정도는 과학교실 운영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여성 친화적 도시 인프라 재구축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나 역시도 그것이 아주 불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과 가정이 겪고 있는 물질적 어려움이나 출산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생각하면
국가의 멀쩡한 시설을 뜯어내고 다시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될 수 없고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규제 영향평가, 과학교실에 대한 성인지 예산 집행은 남녀 불평등 등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집행이다. 성인지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도 문제이고 공공연한 전용은 더욱 큰 문제이다.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는 2020년 12월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개최한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와 협력 방안 포럼의 결과에 관해 보고가 실려 있다. 그중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였다. 조사 대상 공무원들의 답변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 사업 선정 과정, 지원 방식, 지원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대상 과제 선정에서는 양성평등과 관련성이 적은 사업,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과별 할당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의 이름만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대답하여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주묵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지원 방식도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그친다고 대답하고 있어 예산 집행이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로서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 없이 OECD 국가들의 수치적 성평등 수준에 맞추느라고 급조한 정책이며 주묵구구식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엉뚱한 곳으로 셀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성인지 예산의 집행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이이다. 당연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 조항이다. 국민이 낸 헬세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하고 집행해도 좋은지 나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땅히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르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돈 줄 곳을 찾아내어 돈을 쓰는 해괴한 예산 집행, 그 많은 예산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실히 알기도 어려운 천문학적인 규모의 성인지 예산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교도소 폐지와 재산 비례 벌금제.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교도소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교도소가 교도소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도소가 아니라 범죄교육소. 교도란 무엇인가? 바로잡아서 인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내가 아는 교도소의 모습은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교육의 현장과 비슷하다. 물론 범죄 교육을 교도관이 한다는 말은 아니다. 범죄 교육은 같은 방에 수용된 재소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범죄 수법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말한다.
교도관들의 재소자에 대한 교도 상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같은 방에는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잡범부터 사기,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죄수들이 수용된다. 그 중에는 초범인자도 있고 정과 시범의 상습범도 있다. 이들 사이에는 수감된 지 오래된 순서, 범죄 경력, 죄목 등에 따라 자연히 서열이 정해지고 나름대로 규율이 형성된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잠깐 운동하고 노역하는 것 외에 좁은 방에 함께 갇혀 있다. 그러다 보니 재소자들은 서로 어떤 범행을 어떻게 했는지 묻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이 저질렀던 범행과 수법을 자랑 삼아 아주 상세하게 떠벌리기도 한다. 자연히 재소자들은 이런저런 범죄 수법을 습득하게 된다. 초보적인 수법밖에 몰랐던 사람이 지능적인 범죄 수법을 알게 되고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던 사람도 상습범들이 자랑처럼 떠벌리는 범죄 행각을 자꾸 듣다 보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무뎌진다. 그래서 그들은 출소 후 들은 수법까지 써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그들 사이에 자연히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고 나와서 공동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게 된다. 행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오면 사회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과자의 딱지는 취직도 가로막는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 교도소에서 배운 범죄 수법을 이용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숫째 교도소에서부터 더 큰 범죄를 모의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교도소는 교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 범죄 수법을 배워 더 악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것을 모르는 채 하고 교도 행정을 이대로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국민 안전과 국가 예산 사용에 대해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가를 말해준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도소가 아주 괴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다. 비록 좁은 공간에서 칼잠을 자기도 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만큼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요즘은 재소자 인권이 강화되어 교도소 환경도 훨씬 좋아졌다. 그런 환경이라면 바깥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행기를 마치고 나갔다가도 일부러 죄를 짓고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삼시세끼 시간 맞춰 밥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운동시켜 건강하게 해주는 곳이 그곳이다. 그래서 나는 중범죄인을 수용할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교도소의 철폐를 주장한다.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데 1년에 대략 2,500만 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전국 재소자 수를 곱하면 엄청난 돈이다. 교도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는커녕 거꾸로 범죄 수법을 전수하는 장소가 되는 교도소를 위해 이런 엄청난 돈을 쓸 이유가 없다. 이처럼 교도소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돈이 남아 돌아도 지금과 같이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100번 낫다. 승인지 예산
교도소 폐지, 재산 비례 벌금제, 우리 신이님의 33가지 정책이 정말 우리 국민에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